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8일 일요일 밤 11시 22분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은 월요일날 아침 영상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은 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밤늦게 녹화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주말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그래서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주말에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주식시장 평화로웠고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녹화하는 건 월요일 날 아침에 여유롭게 좀, 예, 어, 좀 평화로운 월요일을 맞으려고 그래서 지금 그냥 미리 녹화하는 것일 뿐이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상하게 하여튼 일요일 날 밤에는 녹화하다 보면 이게 NG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NG를 사실 되게 많이 내서 녹화 시간이 되게 지속되고 길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녹화하는 거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본 내용 보기 전에 잠시 좀 추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거 까레라이스 TV 검색하시거나 도연스님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요 영상인데 이게 뭐 스님 인터뷰예요. 근데 스님 인터뷰라고 이게 종교적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기독교라서 나 저거 안 보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뭐 인생의 보편적인 이야기 한다, 철학적인 이야기다 생각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내용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심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가만 듣다 보니까 이 영상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그 큰 틀에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야, 이게 뭐 투자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나 혹은 이 스님이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점들이 재밌어서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죠?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아무래도 좀 그죠? 좀 어설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저런 공부를 제가 뭐 저런 심리적인 공부 혹은 뭐 이런 공부를 뭐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리냐,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요, 조금 좀 힘 좀 빼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죠? 근데 이분은 보시면 벌써 용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맨날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보다 훨씬 매끄럽고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께 이해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좀 공부 방법에 관련된 걸 좀 하나 좀 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그 밸런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공부가 있고요. 투자에 있어서 지식적인 공부, 주식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채권이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식적인 공부가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공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뭐 인문학적 소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뭐 하여튼 인간성 뭐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고, 하여튼 심리적인 부분 요런 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다 병행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만 보셔도 안 되고 같이 하셔야 된다. 이 그렇잖아요.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버드 교수 이런 사람들이 떼부자가 됐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돈 많이 버는 사람과 학자는 분명히 좀 다른 겁니다. 그죠? 왜 다르냐? 그래서 왜 어쨌든 왜 이런 지식적인 부분만 쌓아서는 투자해서 돈을 벌기 어렵냐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 시장이 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거든요. 타임머신이 나와야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지,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뭐 내일 일이 뻔히 보이고 모레 일이 보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꼭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시장의 특징이 어떤가요? 시장의 특징이 오버슈팅, 언더슈팅, 속임수, 난무하잖아요. 뒤통수 맨날 맞고. 이런 게 워낙 난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투자 세계에서는 이 변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부분을 근데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대응할 수 있나요? 그러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갖춰져 있어야 이런 거에 좀 적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식만으로는 돈 벌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 인문학적인 부분을 쌓는 거는 뭐 다양한,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이것도 책을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뭐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오래 다니면서 경험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부분이 쌓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독서가 가장 좋긴 해요. 책 보면은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책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책들, 소설책들, 뭐 무협지 다 봐도 돼요. 역사 공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법으로 파고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부분도 파고드셔야 되고, 이런 인문학적 부분도, 심리적인 부분도 파고드셔야 되고요. 이런 영상이 아마 그런 심리적인 부분의 일부를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에 더불어서 공부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공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자, 나스닥이 1.4% 빠지고 S&P가 0.5%좀 빠졌네요. 우리가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긴축 우려구나.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구나 라는 거를 이거 보면서 알 수 있겠죠. 왜냐?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낙폭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파월 의장이 목요일날 FOMC 회의에서 뭐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FOMC 회의 2거래일째니까 금요일날 밤이요. 2거래일째니까 긴축 우려 저런 게 나타나는 거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죠? 뭐 그 외에 또 금요일날 새벽 5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IOER 금리를 75bp 올리기도 했고, 이런저런 점들이 긴축 우려를 자극 중이다.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있죠. 중요한 지지선이 어디냐? 4월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자라 말씀드렸죠. S&P, 나스닥 공통적으로요. S&P는 아직 그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좀 턱걸이니까요. 근데 나스닥은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나스닥은 레벨 다운, 그죠? 어떤 뭐 하락엔자 진행 가능성을 이제 놓고 봐야 될 겁니다. 하락엔자 연장,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락엔, 혹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해서 또 하락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지선들이 다 박살나고 있다, 저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 잘 진행 중이니까 수익을 누적시켜 봅시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S&P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얘도 별로 지지력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홀딩, 그저 포지션 계속 갖고 가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친구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제 친구도 하락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빠지다가 다 올라왔냐, 아래 꼬리 겁나 기네, 아유 참 더럽게 빠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요. 저는 이런 거 좋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선 너무 시원시원하게 빠지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적당히 아래 꼬리 달리고 전 이런 게 더 좋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5월 5일날 S&P하고 나스닥이 변동성이 사실 좀 굉장히 크게 터지긴 했어요. 5월 5일날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지고 S&P는 4% 가까이 빠졌단 말입니다. 3.5%. 많이 급락한 거예요. 많이 급락했는데 금요일날 밤에 또 급락하면은 변동성 지수가 저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하락 에너지가 소진돼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렇게 아래 꼬리 달아주면 변동성 지수가 훅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 에너지도 충전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즈막, 뭐 이런 아래 꼬리 달리고 이런 감질만 나는 하락은 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반갑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게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하신다면은 빅스 지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S&P가 0.5% 가까이 하락했는데, 보시면 빅스는 3% 하락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 그죠? 빅스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보통
시장이 하락하면은 상승하고 상승하면 하락하잖아요. 빅스는요. 근데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빅스가 하락한다.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보기 어려운 광경이긴 합니다. 물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지 어쩔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마감했다라는 거는 저거는 하락 에너지가 천천히 나가고 있다. 천천히 하락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아래 꼬리 달리면서 확 죽은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35 이런 데가 중요한 저항이다. 이거 넘어가려면은 역사적으로 역사책에 남는 큰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빅스까지 내려와 준다면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뭐 잘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빅스 35 이 자리는 분명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넘어갈 만한 이슈는 확실히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지금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특히 빅스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어쩌면 이제 뭐 이건 약간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최고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이 떨어지면서 시장도 배실배실 하락하는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 나타나기 쉽지 않아요. 네. 보통은 이거 떨어지면 시장은 조금이라도 반등하긴 합니다. 아무튼 변동성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좀 제한되긴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저항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내려오긴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 일단 홀딩, 포지션은 버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UVXY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UVXY, 빅스지수 베팅하는 거, 그 ETF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금리 살펴봐야 되겠죠. 금리 같은 경우는 급등했어요.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걸 보고서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월봉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 몇 년간의 큰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몇 년간의 금리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중요한 저항 다 돌파했기 때문에 몇 년간의 뭐 또 다시 금리 하락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중요한 변곡자리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방향성 잘 모르겠다고요, 저는요. 물론 올랐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 좀 해볼게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긴축, 이런 속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보면 올라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 최근에 금리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선반영됐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민 중이라고요. 방향성에 대한 고민 중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그래요. 달러 인덱스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 중이다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그 했던 이야기니까 뭐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계속 더 올라가려 하고 있어요. 월봉이나 이런 거 상으로는 분명히 과한데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더 여력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금리도 더 상승 여력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이걸 숏치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달러도 달러가 요즘 너무 강하네요. 저항이 있으니까 숏치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이걸 숏 포지션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관망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하는 자리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저항 자리만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이거 월봉이죠. 자,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저항입니다. 지금 탁 저항에 걸린 거예요. 여기 이제 돌파 한 짝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예를 들면 110 정도? 그리고 여기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120 부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위쪽에 저항들이 잘 없어요. 제 생각엔 106대, 107대 부근에도 약간 저항이 좀 하나 있긴 있는데, 솔직히 그다지 강력한 저항은 아닌 것 같고, 좀 무거운 저항은 110대, 그리고 120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까지 가니까 여길 저항으로 알려드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
월봉상 지금 걸려있는 이 103 얼마라는 이 자리가 완전히 돌파 한짝되면 위쪽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위쪽엔 이제 보시다시피 저항이 잘 없어요. 여기 왜냐면 급락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지금 현재 103 언저리만 돌파 한착을 잘하면, 이 자리만 잘 안착하면 진짜 초달러 강세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은 정말 어두워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와 관련돼서 조금만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지금 저 10년물 국채금리만 보면 안 되겠죠. 오래간만에 장단기 금리차도 좀 한번 볼까 하는데요. 장단기 금리차는 이번에 보시면 0 밑으로 가서 역전됐다가 추세 전환, 제 생각에 이제 다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여기를 여기 어딘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추세 전환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바닥 확인 절차까지 잘 거친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 바닥 확인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만간 고점도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나고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아, 다시 시장이 정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이게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의 의미. 말씀드렸다시피 역전은 무섭지 않다. 역전됐다가 이게 다시 금리가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박살났던 사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긴 할 겁니다.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거 놓고 체크해 보세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하는 그 순간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고, 얘가 정상화되는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꺾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자, 요거 하나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그 한 가지 좀 이제 머릿속에 좀 아리까리 하던 게 하나 해결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옛날의 전통적인 관점,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호재다, 금리 인상은 대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확률 100%의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혹시나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계속 잘 주목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스닥 움직임이나 뭐 금리의 오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장 반응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거 100% 깨졌다, 이제 이 확률은 깨졌다라는 거, 요게 일단 좀 저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요 고민은 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그러면, 야, 연준이 경기가 좋댄다, 야,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다, 야 하면서 대세 상승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100% 확률이라는 거죠. 항상 금리 올릴 때 대세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금리 인상하니까 100% 확률로 주식시장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주목을 했는데, 지금 주식시장 계속해서 금리 이제 2차례 올려오고 앞으로 금리 계속 또 올린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 이 100% 확률은 깨졌다.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확실히 악재로 인식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번에 금리 인상 타이밍 이런 것도 그죠?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뭐 굳이 나스닥 안 봐도 됩니다. 다른 차트로 봐도 똑같긴 한데, 경제가 안 좋았던 구간이 있었죠, 예전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슬슬 물가가 오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전에 연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정도 선부터 이제 슬슬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물가 상승률이 2% 넘었으니까요.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 타이밍이 지금은 근데 이때가 아니고 굉장히 뒤로 많이 늦춰졌죠. 약간 이런 구간에서 금리 인상이 선반영됐다, 혹은 뭐 연준이 타이밍을 꺾으면서 하여튼 시장이 좀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연준이었다면 대략적으로 한 이쯤부터쯤 아마 어느 순간부터 물가 상승률이 2%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금리를 올리는데 이때 금리 안 올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미 주식시장은 이거 보고 야, 금리 인상 하여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구간에 주식시장이 너무나 강하게 올랐던 게
어쩌면 이런 뭐 금리가 올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좀 해봤다는 거죠. 이게 제 머릿속으로는 잘 이게 네,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바깥으로 이거는 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이 부분은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선반영 뭐 이런 가능성 있을 수 있다. 뭐 하여튼 그죠? 네, 이러한 구간에서 이미 뭐 금리가 하여튼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요까지 할게요. 제가 언제 머릿속에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말로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대략적으로 이해하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패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비트코인 좀 간단하게 좀 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죠. 이번에 요렇게 저점 높이면서 여기 어딘가를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고 완전히 하락 N자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하락 추세 잘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완전 큰 이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끝나려면 넥라인을 죽여야죠. 넥라인이 대략적으로 3만 정도 자리입니다. 여기 3만을 죽여야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나고 하락 추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얘가 이제 이번 글로벌 버블의 완전 대장 자산이었으니까, 대장이 죽냐 안 죽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심상치는 않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3만이 중요합니다. 3만 붕괴되면 큰일 난다. 3만 붕괴되면 다음번 지지선은 2만에 하나 있고, 그 2만 붕괴되면 한 13,000, 14,000대에 하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짜 밑에 지지선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6월 달에 비트코인 인버스 ETF가 미국에 상장 예정이다라는 거. 이거 상장되면 시장에 좀 충격이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경제지표들 목금 중요한 거, 수목 중요한 거 있습니다. 수요일날 CPI, 목요일날 PPI, 미국입니다. 미국. 요렇게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요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미 긴축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뭐 얘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다지 큰 뭐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물가가 요즘 시장의 포인트니까 잘 보긴 해야겠다라는 거. 기름값 어젯밤에도 오르는데 물가 지표가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참 깜빡했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바로 내일 러시아 전승기념일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이슈 확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죠? 전승기념일 이슈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니까 그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전승기념일 이슈, 수목, 물가지표 이 정도 이야기 해드렸고요. 한국 증시 여러분들 뭐 미국이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한국도 내일 폭락이에요. 뭐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뭐 한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350 자리가 붕괴됐으니까 전저점까지 시원하게 갈 수는 있다. 밑에 지지선이 잘 없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솔직히 좀 추격하기는 좀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계속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정말 계단식으로 더럽게 빠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어설프게 추격하면은 진짜 몇 달 동안 개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어디다? 한국 증시 저항, 선물은 355, 선물 350, 여기가 저항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40이 어떤 저항 자리가 되겠죠. 그런 자리에 오시면은 한 숟가락씩 얹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딱히 뭐 한국 증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350 뭐 이런 자리들 혹시나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 한 숟가락 얹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밑에까지는 딱히 어떤 매물대가 없으니까 좀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그죠? 요 정도 살펴보면은 뭐 될 것 같네요. 네, 하여튼 뭐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도 저녁에 녹화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 게 많네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